벨기에 출신 다르덴 형제 감독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벨기에의 세랑이라는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불안정한 삶과 도덕적 딜레마를 꾸준히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는데요. 2022년에 개봉한 토리와 로키타 역시 그런 작품입니다. 아프리카 난민인 소년 토리와 소녀 로키타가 벨기에로 들어와 체류증을 받기 위해 남매로 위장해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그려진 이 영화 속에서 종종 두 아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안젤로 브란두 아르디의 알라 피에라 델라스트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간단히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장터에서 아버지가 사온 생쥐를 고양이가 먹고, 개가 와서 고양이를 물고, 나무 막대기가 개를 때리고, 불이 나서 나무를 태우고, 다시 물이 불을 끄고 황소가 그 물을 먹고, 이렇게 끊임없는 생사의 먹이사슬을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이 가사처럼 토리와 로키타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는 어른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자를 대하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영화에서 로키타는 끊임없이 체류의 합법성이라는 심판대에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는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데요. 시스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이 사라져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132 라디오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매월 일하는 사람들의 1과 3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의 노동 이슈를 돌아보는 이슈 브리핑과 전지적 노동자 시점, 이럴 땐 이런 법 세 가지 코너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는 이슈 브리핑인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분석해 소개해 드립니다. 5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전북 지역 노동자 권익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전북도민일보의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2년부터 24년까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 권익 침해 신고 건수가 총 1만 3천 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2년이 3,800건, 23년이 4,300건, 24년이 4,7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위반이 6%, 직장 내 괴롭힘이 3% 순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이미 1,000건이 넘어서는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 신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익침해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보복 등의 이유로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서 권익침해 건수는 실제로 더 많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는 사업장으로 상시 점검을 나가고 분기별 1회 현장 점검의 날도 정해 현장 예방 점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권리에 보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서류 미비로 떨어진 것에 앙심을 품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소해서 무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A씨는 지난 22년 12월 아파트 내 현수막을 붙이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싸움을 한 것을 두고 이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관리사무소 등 직원들에게 공동상해를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어떤 폭행 등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직원들을 고소했고 수사기관과 재판장에서까지 거짓 주장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와 법정 증인까지 하게 돼 2차 피해를 만들고 공권력 낭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항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입주민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 개입 등이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에 보다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딘 20대 청년들의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통계청 국가포털 코시스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 4월 중에 도내 20대 취업자가 9만 4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대비 5%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도내에서 20대 취업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전북노동정책연구원에서는 단순히 일자리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서 정규직 비율을 확대하고 산업별 주요 연계 등을 통해서 질적으로 향상된 청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은 네 번째 뉴스입니다. 산재 관련 소식인데요. 경남 합천군 돼지농장 화재로 실습 중이던 전북 지역 대학생 축산관련학과 2학년 학생이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또 하는 친구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불이 난 농장은 아파트형 지상 3층 건물로 직원이 18명이 돼지 1만 3천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학생은 이곳에서 3월부터 11월까지의 일정으로 현장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회 측에서는 즉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 실습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대학생 현장 실습에 대해서도 긴급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김자시의 한 본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깊이 2m 상당의 분뇨 탱크 안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당 탱크는 가로 3m, 세로 5m, 깊이 2m 크기로 사고 당시 분뇨가 약 50cm 정도 차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추락 장면을 목격한 인근의 다른 노동자들에 의해서 탱크 외부로 구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명 중 1명은 의식 저하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1명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돼지 농장의 가스 중독 사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정읍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곳은 지상 2층 규모 객실 26개와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등이 갖추어졌다고 하네요. 최대 54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읍시는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선발한 인력들을 기숙사에 입주시켜 농번기에 유연한 인력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제공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인권도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성요셉 노동자의 집, 전북 중국인협회,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등 전북 지역의 19개 전북 이주인권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월 21일 전주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내 이웃을 추방 말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강제 단속 추방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하고 부상을 입는 등 미등록 이주민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합동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 역시 거의 매일 단속이 진행 중이고 모든 시군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익산에서는 대전 출입국 사무소와 전주 출입국 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북 외에 다른 지역에 원거리 구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상황 파악이나 지원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수백 개의 이주인권 단체들이 정부 합동 단속을 규탄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이주인권 시민단체에서는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유엔의 인종차별위원회의 권고를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 우리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달 주제는 전북 지역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요셉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나오 계신데요. 우리 성요셉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본인과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요셉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성요셉 노동자의 집은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로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인권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꽤 오래 이 이주 노동자 지원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요셉 노동자의 집에서 이주 노동자 상담 활동을 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2008년도부터니까 벌써 17년이 지났네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서 초기에는 한국어 교실, 무료 진료소, 그리고 쉼터 운영 등의 활동들을 해 왔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국적과 체류 자격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이제 국내 상황에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도 달라지면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따라서 변화되고 이제 그것에 맞는 필요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도 유연성을 갖고 조금 활동 영역을 조금 변경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년 동안 정말 많은 활동과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지역사회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비자 유형도 많아지고 복잡해졌는데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비자 유형을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할 수 있는 체류 자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는 크게 이제 체류 자격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요. 알파벳 E로 시작하는 비자를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센스가 있는 분들은 쉽게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E라는 그 체류 자격 종류가 알파벳 순서상 표기도 되겠지만 인플로이에서의 그 첫 자인 E를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하지만 2로 시작하는 체류 자격도 세 분류로는 약 30개 가까이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외의 체류 자격도 이제 체류 자격별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아니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원래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체류 자격 외 활동이라는 것을 출입국에 사전 신고하고 나서 취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류 자격과 별개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는 노동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별개로 체류 자격에 따라서 이제 노동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의무와 권리가 달라지고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도움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이자로 시작하는 비자만 30개라니 간단한 소개가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주 노동자다라는 것이고 그게 정부의 정책상 정말 수십 가지로 쪼개져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달라서 발생하는 차별들 때문에 상담이 많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활동가 분들이나 다른 어떤 심지어 출입국에 있는 직원분들 아니면 노동 관서에 있는 공무원 분들조차도
이거 뭐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다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다 그렇- 다르고 많으니까요. 그렇겠어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알 수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한 것은 정말 너무 좀 어,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런 그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그런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 이런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라북도에 등록된 외국인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만 5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중에서 체류 자격이 2로 시작되는 외국인들만 구분을 하자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단순 숫자상으로는 뭐 외국인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가 이제 이주 노동자로 구분이 되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류 자격과 구분 없이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이주 노동자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반대로 미등록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4만 명 정도가 전라북도에 있는 이주 노동자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등록 외국인이 4만 5천인데 미성년자를 빼면 그러면은 미등록까지 포함하면은 저는 4만 5천 명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최소한으로 어쨌든 많은 그 이주 노동자들이 저희 전라북도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어떤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제 저희 기관 말고도 지역 내에 이주민들을 상담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다행으로 여겨지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이제 어업 이주 노동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업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노동 문제, 출입국 관련 문제, 일상 생활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공통 관심을 가진 전국의 연대 단체들과도 함께 어떤 이러한 제도나 법적 개선점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또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어떤 기존의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이 노동 문제, 체류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을 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워낙 다양한 배경 상황들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보다 조금 개인적이고 민사적인 문제들이 상담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어업 노동자는 이제 상담이 굉장히 좀 더 힘듭니까? 네. 일반 상담보다? 그렇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어떻게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그 노동법 예외 조항 부분들이 적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어업 노동자들은 다 그게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격오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닷가 아니면 섬 아니면 선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그곳에서 지내고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기도 관공서나 어떤 단체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뭐 언어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더 제약들이 상대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인권 침해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섬에서 일하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정말 어떠세요? 어,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도 네. 많이 있습니다. 뭐 십몇 년 전에 비하면 외국인 친구들이 섬에서 이제 육지로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유롭게 이제는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들 그도 사업주들한테 얘기하면 좀 개선되지는 부분들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환경적 제약이라고 하죠. 거리나 앞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도서 지역 바닷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그리고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어떤 뭐 시간이나 뭐 근무 시간 같은 경우도 뭐 휴게 시간, 휴일 어떤 기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뭐 임금 지급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고요. 예.
열악한 인권은 조금 개선됐지만 자유로운 뭐 이동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노동 시간이나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이제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네, 아주 이제 참 힘든 이주민 상담 중에도 더 제일 힘든 그런 영역을 하고 계신 게 참 대단하십니다. 그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정말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금 단속 추방을 현재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뭐 불법 체류 5개년 감축 계획 해가지고 뭐 이제 집중적으로 매년 2, 3회에 걸쳐서 이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속 과정에서 어떤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법 체류자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떤 문제 제기도 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이주 노동자나 뭐 외국인 유학생들 등 다양한 어떤 이주민 정책이나 제도들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그때그때 일종의 땜질식이라고 하죠. 그냥 그때그때 보완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수적으로는 제도상 미등록 외국인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단속으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단속을 통해서 불법 미등록 외국인 수를 줄인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미등록 수가 또 한쪽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한 오히려 단속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신규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을 함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단속 추방뿐만 아니고 제도적으로 미등록이 양산되는 제도를 먼저 바꿔야 된다. 네, 이런 거에 개선 없이 단속 추방만 하는 건 문제가 상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런 와중에 어쨌든 5월 7일 날 이렇게 단속 중에 또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 내용을 보니까 뭐 불법 체류자란 말도 쓰지 마라. 네. 법적으로 이렇게 막 권고도 했던데 주요 권고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네. 있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근데 내용이 방대하다는 말은,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국 정부에 그만큼 권고할 내용이 많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좀 개괄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하자면, 먼저 이주 노동자들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할 것, 그다음에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 그다음에 아니면 체류 자격의 변경과 가족 동반이 용이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차별 규정에 대해서 개정할 것, 그리고 일관된 노동권을 보호하고 특별히 주거 환경, 기숙사 등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모국어로 된 안전 교육을 좀 강화할 것, 그리고 어떤 특별히 농업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고요.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 인권 보장, 그리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을 중지하고 출입국 통보 의무, 공무원들에 의한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 그리고 아까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 금지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주 아동들에 대한 조금 권고 내용들을 보자면,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기본 아동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 가족이 결합권, 뭐 건강권 등등등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확대 보장하라는 내용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권고해 보니까 전라북도 같이 농촌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인 경우에는 굉장히 권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런 권고들이 들어보면 정말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런 당연한 것들이 이제 속히 우리 한국 정부도 이제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씩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전라북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규모를 얼마나 추정하고 있나요? 네, 뭐 말 그대로 미등록 이주민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확인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입국을 하고 체류 자격이 지났는데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수가 될 테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전체 지금 출입국상 기록상 미등록 외국인 수가 약 41만 명 정도로 41만 명. 예, 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뭐 한 만에서 2만 명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업종 내지 특별한 지역, 특별한 업종에서 일을 한다거나 특별한 지역에서 산다거나 그러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의 모든 일반 뭐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현장, 모든 일터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일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지역에서 다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의 그런 체류 자격이 없다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뭐 노동 현장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뭐 특별히 뭐 주로 일하는 곳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랑 같은 업종에서 네. 주로 섞여서 이제 함께 계시는 거죠. 네. 일을 하시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주로는 이제 농업, 어업, 그다음에 이제 영세한 제조업, 네, 뭐 그다음에 식당, 서비스업, 예, 식당, 뭐 네, 숙박업소, 뭐 숙박업소, 건설 건설 현장도 다 현장,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이삿짐, 요즘 이삿짐 예, 센터도 이삿짐, 뭐 주로 이제 심지어 뭐 재활용 업체, 뭐 네. 중고 물품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그 업체에서 네, 네, 일하는 네. 친구들도 봤고, 뭐 진짜 다양하죠. 네. 주로는 이제 구인이 잘 안 되는 업종에 네. 이제 외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참 이분들 저도 예전에 이제 상담했던 분이 이제 그분은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장이 야간만 시켰대요. 네, 야간만.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야간 일만 그런 하셨 친구들도 있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네, 그런 친구들도 이야기 들어본 적 있고 또 근래에 조금 하는 뭐랄까요 추세 조금 보면 또 이렇게 아웃소싱 인력 파견 업체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해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용어가 특수 고용 뭐 그런 관계라고 하죠. 네, 뭐 네. 어떻게 약간 사업- 노동자인데 사업자 성격처럼 해가지고 그래요? 갖추어가지고 미등록 네. 외국인들조차도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아. 경우들이 많고 정말 네. 정말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한국의 노동시장하고 비슷하게 예. 변해 가는 거네요. 네. 네. 혹시 훈훈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17년 동안 네. 하다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미담 같은 거 있으면 네. 소개도 좀 어,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시기가 한 십몇 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당시에 이제 당연히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던 외국인이었었고 이제 국적은 키르기스탄 친구였습니다. 이제 쪽 양계장에서 일을 했던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다 체류 기간 근무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퇴직금하고 마지막 월급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고로 된 뭐 우리나라 뭐 그런 기계들 유명하니까 중고로 된 포클레인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거를 본국으로 보낸다고. 본인이 하려고. 네.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본국에서 건설 관련 일을 네, 했었던 네, 네, 거였고,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중장비 하나 있으면 네. 앞으로 평생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은 네. 없겠다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진짜 탈탈 털어가지고 그 중고 포크레인 네. 하나 구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도를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르기스탄 나라가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예전 네. 그 구소련 국가 중에 하나여가지고 바다가 없는 국가여서 육지로 다 둘러싸인 국가인데 그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구매를 해서 이제 본국으로 보내는 비용이 네. 또 상당히 거의 기천만 원 가까이 되는 포크레인 비용이 값이 들어가지고 나오겠어요. 포크레인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 못한 큰 금액이 나와가지고 네, 네. 이제 저기 뭐 블라디보스토크까지가 이제 배로 보내고 거기서부터 육로로 보내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는 비용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체류 기간, 근무 기간 다 마쳤는데 한 두세 달인가 조금 오버해서 조금 더 일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 보내는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네. 그러고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례가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은 네. 많은 외국인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나름 그래도 이제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제 그 다음 미래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예상치도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목돈들을 마련하다 보니 뭐 어떤 뭐 장사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쉽게 그 힘들게 모았던 목돈을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네네네. 이 친구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이후 귀국 이후의 삶을 조금 계획적으로 네.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한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음. 너무 좋은 사례여가지고 네. 기억이 남습니다. 아, 네, 네. 아, 저는 또 우리 주변에서 운송비를 좀 보태줬다. 네. 아, 그렇게 좀 정말 예, 자신의 이제 이후의 노동까지도 네, 그렇게 했던 미담이군요. 혹시 이렇게 본국에 돌아갔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가끔 연락이 되는 분들도 네, 있죠.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여러 나라 친구들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현지에서 뭐 어떤 친구들은 돌아가가지고 또 이제 새로 신규로 한국에 오려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뭐 한국어 학원을 하는 친구도 있고 네네네네.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 그냥 일상적인 생활들 소식 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어떤 친구는 또 한 십몇 년 지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아이가 네. 커가지고 이제 그럼 한국에 유학생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는 방법들을 문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거 다양하게 좀 아이고, 계속 그- 연락들 주고받는 친구들 네. 많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확장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주민 인권 관련된 네트워크가 준비되고 있다는데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북도 이외에 다른 지역들도 지역별로 이미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같은 이주민들 관련 대상으로 어떤 단체들이 조금 이렇게 네트워크 연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았는데 아직 저희 전라북도 지역은 그게 없었는데 근래에 조금 여러 단체들이 이제 이주민들의 관심도 갖고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 서로 알게 되면서 어떤 그런 물론 배경과 뭐 조금 구체적으로의 활동 영역이나 그런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주민 특별히 이주 노동자라는 공통된 관심사 공통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또 그때그때 닥치는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그러한 어떤 네트워크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어서 하려고 이제 좀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앞으로 조금 지역 내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활동, 교육, 지원 여러 가지 아니면 또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일 등 여러 가지 조금 체계적이고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이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 기존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외국인을 받아들인 게 뭐 내국인의 결혼 상대로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노동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더 뭐 노동자들 다양한 체류 자격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주 노동자들 받아들이다가 지금은 또 일반 대학들의 학생들이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외국인들을 다양한 체류 자격 다양한 목적으로 뭐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해서 이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어떤 그런 지원들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근래에는 어떤 중앙 정부에서 이제 외국인 관련 제도나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수립 계획 실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지방 정부의 이제 권한들 그다음에 뭐 그런 기능들을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확대할 수 있는 영역 그러한 권한들은 많이 이양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들이 지원 체계도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관심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 또 현실적으로 예산이 재원이 없어요. 네. 재원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 어떤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지역 내에서 이주민들이 장기 체류를 하고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정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주민들이지만 어차피 합법적이고 체류 자격을 갖고 가족과 함께 우리 똑같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에 내 네. 외국인 차별 없이 조금 많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별 없는 사회 보장.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나중에 또 모시고 싶어요.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좀 계획과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디선가 다른 자리에서도 항상 물을 때 네. 농담으로 먼저 하는 얘기가 농담으로 저는 제 일자리를 잃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한테 어떤 지원이 필요 없는 사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으로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하던 어떤 이주 노동자들 좀 지원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에 귀국한 후에 가족과 결합하는 문제 그리고 이후에 노후 설계 등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지원, 교육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주민이 외국인만이 이주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조차도 다 이사를 하면서 이주민 저만 해도 뭐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익산인 것처럼 저도 보면 이주민이거든.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주한 이주민인 거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외국 국가가 다른 이주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그런 확장성을 갖고 바라보면 좋겠고 이주민들 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이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국적이 다르다가 아니라 외국인이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웃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글로벌한 시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적 이런 거 없이 글로벌한 세계 시민으로서 그렇게 앞으로 이주민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엔 이럴 땐 이런 법 코너인데요. 오늘은 휴가에 대해서 저희 센터 법규 국장이신 천성화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이제 휴가 정말 노동자들이 월급 다음으로 좋아하는 단어 휴가 아닙니까? 노동법에서 정하는 휴가 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우선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그 연차 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모성 보호와 관련된 휴가로 여성이 출산 시에 90일의 휴가를 주는 그리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시에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그리고 임신 기간에 따라서 부여하는 유산과 사산 휴가 그리고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면은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생리 휴가 그리고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치료 휴가가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생리휴가를 보건휴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네. 법적으로는 생리 휴가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무급 유급이 섞여서 이렇게 일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연차휴가나 출산 전후 휴가 등 휴가 제도들이 이제 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렇게 제한이 있나요?
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휴가 중에 연차 휴가하고 생리 휴가는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일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 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 그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유산 사산 휴가 그리고 난임 치료 휴가는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진짜 중요한 이제 연차 휴가나 이런 건 초단 시간 노동자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러면은 연차 휴가 제도 등의 이러한 각종 휴가 제도는 모두 유급 휴가입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급 휴가라고 하면은 휴가를 주면서 또 네네. 급여까지도 준다 이제 그런 뜻이고 또 이와 이제 반해서 무급 휴가라고 하면 휴가는 주는데 급여는 주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휴가 제도들 중에서 유급 휴가는 연차 휴가하고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유산 사산 휴가가 유급 휴가이고요. 그리고 1년에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난임 치료 휴가는 1년에 6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최초 2일간만 유급으로 부여가 되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건 휴가라고도 말씀하셨던 생리 휴가 같은 경우는 일단 여성이 한 달에 하루씩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청구를 해서 이게 그 근로기준법에 유급으로 줘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기 규정돼 있지 않고 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생리 휴가를 부여해 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실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이건 이제 무급 휴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임금이 월급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경우는 유급 휴가를 쓰면은 월급에서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받는 거고 무급 휴가를 사용하면 예를 들면 생리 휴가랄지 또 난임 치료 휴가를 뭐 2일을 넘어서 3일, 4일, 5일, 6일 사용할 때는 그날은 결근한 것처럼 처리해서 그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급 휴가니까 월급 임금에서 그 부분은 제한다는 예,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급 휴가를 줘야 되는데 무급이라고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네. 제 생각에 휴가 네. 뭐 왜냐하면 이 휴가라고 하는 개념은 어쨌든 뭐 쉬면서도 생계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뭐 노동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해서 예.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해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연차 휴가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노동자는 1년 초과 노동자가 이제 발생 일수가 다르잖아요. 예, 예.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노동자들의 경우는 한 달을 개근하면 그 1일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11일까지 입사해서 1년 되는 시점까지는 최고 11일의 휴가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그 최초 이제 11일 휴가 외에 1년에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에 15일 연차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미만 노동자 연차 휴가 발생 조건은 한 달을 개근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고 옛날에 월차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월차 개념하고 같은 휴가입니다. 이제 용어만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1년 단위 연차 휴가의 발생 조건은 출근율이 이제 80%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뭐 1년을 넘어서 2년, 3년 뭐 아니면 5, 6년 근무하신 분들도
1년을 근무했는데 어떤 해에 출근율이 80%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연차 휴가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80%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연차 휴가가 없다고 하면은 또 너무 하니까 그 80%안 된 중에도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그 월차 개념으로 휴가가 발생이 되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15개다. 예. 그런데 5달만 개근을 했다. 예. 그러면 5개만 나오는 예, 거는 5개는 5일은 나오는 쓸 수 있다는 네. 겁니다. 아이고야. 너무 이것도 잘 알아둬야겠네요. 혹시 예. 예. 80% 개근. 이번엔 조금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합쳐서 26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 중에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하면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이게 약간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딱 1년만 근무를 했다.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1년 근로계약을 해서 1년을 근무하거나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인데 근무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다. 하면은 그냥 보통 생각할 때 1년 근무하면 연차 휴가가 11개가 발생이 되고 네. 그리고 1년이 안 된 기간에 또 월마다 하나씩 발생되는 11일의 연차 휴가가 가 있으니까 합해서 26일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퇴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 주었는데 네. 2021년도 10월에 이 대법원에서 원래 연차 휴가라고 하는 거는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 이 법리상 맞다. 그렇게 이제 이 판례로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2021년도부터는 그렇게 딱 1년만 근무하면은 1년 미만 근무할 때 월에 하나씩 받을 수 있는 최고 11일 휴가만 발생이 되고 그 15일의 연차 휴가는 네. 발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3년 4년 이렇게 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도 예를 들면은 이 1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이 연차 휴가가 발생이 안 되는 안 되죠. 네. 하루 더 하고 나와야겠네요. 그러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루 더. 예, 예, 예. 네. 그 연차도 이제 이게 참 복잡해서 상시 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와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을 반복했을 때 이거 이제 연차 이 휴가 산정 방법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예. 어떻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우선 이제 연차 휴가 발생 조건이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는 게 이제 기본 조건이어서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이 연차 휴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개근을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면 5명 미만인 사업장이었다가 5명 이상으로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5명 이상이었다가 5명 미만으로 되는 경우나 그렇게 이제 사업장 규모가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5명 이상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명 이상이 된 때는 일단 한 달을 개근하면 하나씩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제 5명 이상 된 기간이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그 기간을 합해서 연차휴가 15일 발생된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5명이 안 되는 기간은 사업장에 입사한 직원은 뭐 그 사업장에서 6년, 7년 오랫동안 근무해도 계속해서 연차휴가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5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참 이 너무 이게
이런 연차 휴가 정도는 그러니까 고용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좀 뭐 5인 됐다가 5인 되면 하루 생기고 한 명 그만두면 또 없어지고 이런 정말 그런 사업장이 좀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많이 있고요. 네.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이 에서 근무하는 이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은 이 연차 휴가도 전혀 못 받고 네. 또 2022년도부터 적용됐던 공휴일 휴가 네. 뭐 추석이나 설날 네. 이런 휴가도 적용을 못 받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빨리 이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되기를 이런 상담할 때마다 좀 느껴요. 정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예전에 들은 바로는 1년에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또 한 달 개그만 하나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예,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1년에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게 뭐냐?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요. 그 산재 사고를 당해 가지고 네. 장기간 그 요양을 필요로 하는 네, 사람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네. 또 아니면 육아휴직이 지금 이제 1년까지 가능하고 또 2년까지도 가능한데 네. 조건에 따라서는 네. 그런 경우에 1년간을 통째로 그렇게 출근 안 했을 때 네. 예전에는 그런 경우는 네. 복직을 했을 때 연차 휴가가 1일도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재 기간이 대법원에서도 이제 노동부에서 2019년도 네. 한 5년 됐죠. 네. 그때 업무상 이렇게 부상이나 질병으로 1년 이상을 휴업을 하는 경우 네. 또 꼭 필요한 육아휴직 네.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육아휴직을 1년간 그렇게 휴업한 거는 네. 이건 개인의 규칙사유가 아니니 네. 이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연차 휴가를 복직하면 부여해줘야 된다 네. 해서 그렇게 해석이 바뀌면서 네. 지금은 이제 예전에 없었던 그런 휴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휴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다음 시간에도 이제 연차 혹은 휴가에 대해서 우리 전성환 노무사님 모시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휴가 이야기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코너 시간이 부족해서 휴가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 다음 달 132 라디오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 요즘 작년 12월 3일부터 계엄이 발생하고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큰 이슈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큰 이슈들이 뉴스를 덮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3터와 1터의 이야기들이 정말 이런 큰 이슈들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이야기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속 추방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대선이 끝나면 좀 달라질까요? 네, 노동자의 이야기가 주류가 되는 그날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마땅합니다. 이것으로 132 라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